네. 종강이네요. 민법은. 네. 어제요? 뭐 조금 실전보다는 조금 높죠. 네. 그 마지막에 보는 모의고사를 조금 쉽게 내야 되는데 막판에 좀 열심히 하라고 어렵게 낸 것 같아요. 조금 난이도. 네? 제가 안 내요. 네, 제가 안 내. 신경 쓰지 마세요. 마지막 모의고사는 마지막 훈련 차원에서 본 거니까 그러면 다시 뭐 복습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본 걸로 끝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제 뭐 2주 남았으니까 2주도 안 남았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이죠. 그렇죠? 다음 주 토요일이. 이제 뭐 이것저것 볼 것도 없어요. 뭐 많이 볼 것도 없고 백선하고 마무리 자료하고 동형 4주차 봤던 거 그것만 해도 벌써 300문제예요. 그렇죠? 4, 40, 100 거의 300문제 가까이 됩니다. 그것만 갖고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동형 1주차부터 오늘 백선 끝나죠? 그럼 이제 동형 1주차부터 백선까지를 이제 동형 4회하고 백선 50문제씩 2번 나눠서 총 6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한 거 이거 보고 요약집이나 마무리 자료에 그 해당되는 부분 찾아갖고 한번 읽어보고 그럼 끝이에요. 그걸로. 민법은. 이제 내일 1주차 자 문제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 한번 쫙 살펴보고 2주차 다음날 보고 이런 식으로 매일 백선 1, 2, 3, 4 백선 1, 2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주까지 2번은 봐요. 그렇죠? 문제를 2번을 봐요. 그 다음에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뭐 요약집이나 자료 보라 그랬죠?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을 한 4번에서 6번을 봐요. 중요한 부분들을. 그럼 다음 주까지 문제 지문은 2번 보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테마는 4번 내지 6번을 보게 됩니다. 그럼 충분해요. 그 다음에 처음 볼 때 이건 내가 시험 전날 꼭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도 있을 거고 내용 정리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명확하게 지금도 기억이 안 난다. 시험 전날 꼭 봐야지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랬다가 시험 전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문제 2번 돌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 테마 핵심 부분 4번 내지 6번 돌리게 되는데 그거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끝을 내야 돼요. 충분해요. 12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딱 끝나요. 토요일 일도 공부한다는 전제에서. 예? 목요일 날 끝난다. 참. 목요일 날. 네, 목요일까지.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 끝나. 네. 딱 끝나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금요일 날 끝이 나면서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한번 싹 훑을 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체크를 할 때 내일 시험장 가서 시험장 보통 뭐 9시, 8시 반 입실이면은 8시 반에 딱 맞춰서 가진 않죠. 한 8시쯤은 가겠죠. 가가지고 아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 이게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단체로 접수하면 장점은 마음의 안정이고요. 단점은 아침에 가서 수다를 떨어. 그 30분도 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간에 뭐 꿈 잘 꿨네 마네 뭐 이래 가면서 넌 어제 밤샜니 뭐 눈이 이렇게 휑하니 뭐 이래 가면서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 그러지 말고 그 시험장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장 갈 때까지 시험장에서 시험 시작할 때까지 봐야 될 것들을 한 번 더 체크를 딱 하는 거예요. 전날 맞아 볼 때. 그래서 당일날 그걸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찌라시 이런 거 그 의미 없어요. 눈에 익지도 않고 그 뭐 학원마다 또는 뭐 이렇게 출판사마다 나와갖고 나눠주는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봐봐야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본인의 눈에 익숙한 거 그거를
시험 전날 보면서 체크해놨다가 이건 내가 내일 꼭 봐야 되겠다. 이걸 체크해서 다음날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민법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거 더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볼 수도 없어요. 시간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꼭 외워야 될 것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늘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했던 것들이 이제 보여요.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한번 각인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막 실력이 막 무슨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다지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이런 거 알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걸 확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3번 유치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될 수 없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될 수 없는 게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 자재대금.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그 다음에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받는 청구권.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받는 청구권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있었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죠. 될 수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요거 제끼면 돼요. 제꼈더니 니은 제껴지고 리을 제껴지죠. 그럼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나와요. 최근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맞춰야죠. 그죠? 이런 거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것을 암기해 놨다가 여러 문제가 나오면 이 암기한 거 가지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네, 답은 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5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즉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 이제 이런 것들이 결련성이 없는 것들이죠. 그죠?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할 것. 이 요건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답이죠. 유치권자가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이 5가지가 유치권 성립 요건입니다. 이렇게 큰 타이틀에서 지문이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도 예를 들어서 유치권을 정리하게 되면 유치권에 뭐가 있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목차, 제일 큰 목차, 의, 특징, 유치권 성립 요건,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유치권의 소멸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목차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징에는 우물추물 이런 게 있었고 요건에는 5개가 있었고 권리가 몇 개 있었지? 6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의무가 몇 개 있었지? 2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큰 목차로부터 자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생각이 났던 부분이 있고 안 났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안 났던 부분들을 체크해놨다가 아 이게 요건이었었지. 이게 권리였었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듯이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도 유치권의 요건이 5개가 있었는데 아, 3번째 요건이 뭐였었지? 채권의 변직이 도래라 그랬는데 도래하지 않았을까 유치권 성립하지 않아. 아 이게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듯이 빠르게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정리를 앞으로 2주 동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 유치권자가 스스로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정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었고 그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되는 게 요거죠. 유치권자가 즉 주택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주택을 유치하면서 거주 사용하는 것.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 그랬죠? 그거 틀렸죠. 자,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고 따라서 사용이익은 부당이익으로 반환
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상 제공하지 못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었죠. 그런데 타인에게 대여하면 즉시 소멸한다. 아닌데 소멸 청구해야 소멸하는데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소멸 청구가 있어야 소멸하죠. 4번 조문 중에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말은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중단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5번 유치권자는 우물추물 우선 변제 없었는데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다만 생각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 그 생각이 빨리빨리 나야 돼. 답은 1번이죠. 25번 민사유치권? 민사유치권이 뭐지? 민사유치권이 뭐긴 뭐예요? 민법에 있는 유치권이지. 그렇죠? 기출문제 중에 이렇게 민사유치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른 말이 아니라 민법상 유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유치권도 있나? 있어요. 상법에도 있어요. 상사유치권이라고. 근데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 민법상 유치권을 말하는 1. 유치권 성립 조건 다시 한번. 유치권자가 점유해야 유치권 성립하는데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한다 그랬고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인정된다 그랬는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1번이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1번이 답이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54번이나 55번 같은 것들은 이렇게 1번에 명백하게 답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시간 전략 문제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1번 딱 찍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2번은 이정환이가 주둥이 터져라 말했던 게 나왔네.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격려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이때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는데 2번 틀렸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3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타인 물건이어야 되는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인이 원시 취득한다 그랬죠? 설령 건축허가는 도급인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건축허가가 도급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면 신축한 사람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그랬죠. 아하, 자기 물건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되죠. 다 아는 것들이죠. 잘 나오는 것들이죠. 4번은 유치권도 담보물권이고 불가분성 인정된다 그랬죠.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업자가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 번째 쪽 유치권은 그 점유한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대금만을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X네 전체 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한다 그랬는데 틀렸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5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배제 특약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배제 특약의 대표적인 게 임차인의 비용 상환 조건 포기 특약이 있었고 그 포기 특약에 두 개가 있었다. 하나가 원상복구 약정하고 또 하나가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여기 있었죠. 그거죠. 그 중에 하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이게 뭐다?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상환 채권을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비용상환 채권에 기초한 유치권도 주장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X. 이렇게 되죠. 쉽게 나와요. 이렇게. 56번. 지금 유치권 가서 중요한 질문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1번. 유치물 경락인은 유치권자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으면 명도를 청구할 수 없는가? 아니죠. 변제 의무는 없죠. 경락인이 채무자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유치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게 틀린 거예요. 변제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명도 청구를 했을 때 돈을 갚지 않고 유치권자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락인이 명도를 청구하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을 할 수 있을 뿐 경락인이 돈 내놔라 그래야 주게 이런 건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틀렸죠. 나아가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경락인에게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러죠. 그래서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1번이 틀렸네요. 이것도 시간 세이브 문제네. 딱 이렇게. 1번의 답이 딱 틀린 게 있네요. 2번은 수박만하게 권리금이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권리금, 보증금 이런 거.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3번은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서 청구를 했을 때 유치권자는 주장을 해야만 법원은 판단한다 했고요. 이걸 주장해서 법원이 인용하게 되면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그랬죠. 그렇죠? 상환 급부 판결한다. 거기 3번이죠. 유치권을 주장해야 되고 주장했을 때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만 기억하지 마세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란 말이나 상환 급부 판결이란 말이나 상환 이행 판결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동시 이행한변권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동시 한변권도 똑같이 상환 이행 판결한다 그랬습니다. 4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자가 물건을 적법점유해야 되는데 그 적법점유는 추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임을 즉 불법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적법임을 그럼 낼 거를 불법이 아님을 꼭 이렇게 말을 하죠. 판례가. 유치권자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5번 유치권 소멸 사유 중에 점유 상실에 의한 유치권 소멸이 있습니다. 일단 유치권은 점유해야 성립하고 점유해야 존속하는데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게 원칙이다. 다만 점유 침탈에 의한 상실이라면 유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이때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은 부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부활하니까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질문이죠. 이렇게 유치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질문들로 나오니까 얼마든지 유치권 문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정말로 딱 나오는 것들만 머릿속에 기억해 나가야 돼요.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만. 57번 옳은 것을 몽땅 골라라. 기억.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됐다. 건물이 증축이 되면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기존 건물의 부합이죠. 원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 그랬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증축되어 부합된 건물 부분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옳은 질문이죠. 그리고 이 기억이 오르니까 얼른 밑을 봐. 그럼 1, 3, 5 중에 하나야. 근데 니은이 없어. 그럼 볼 필요 없는 거야, 니은은. 그쵸?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괜히 읽었다가 헷갈리기만 해요. 저당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하락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저당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있지요. 저당권 물권적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권만 안 된다 그랬어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틀렸네. 틀렸어요. 이렇게 돼요. 밑에 없잖아. 이거 제3취득자. 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이 제3취득자죠. 이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변제권 및 구상권이 있고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우선 상환 받지요. 이 세 가지 보호장치가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니은, 디귿.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유익비를 지출하더라도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 틀렸네. 아, 그럼 게임 끝났어요. 답은 그냥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기억만 딱 옳은 거네 밑에 봤더니 135네 니은 없네 니은 읽을 필요 없이 디귿만 딱 읽었더니 디귿 틀렸는데 리을 볼 필요 없이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문장 니은하고 리을은 안 봐도 되는 이런, 그쵸? 리을.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수없이 말씀드렸죠. 채권자가 을이다. 그러면 저당권자나 가등기담보권자나 심지어 전세권자로 등기가 되는 자도 을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담보물권의 부종성 수반성에 의해서 채권자와 담보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동일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아닌 제3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 이거 원칙이 무효라 그랬어. 원칙. 다만 채무자와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라 그랬죠. 그런데 리얼. 채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무효가 된다. X.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됐다면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죠. 틀렸죠. 옳은 건 1번 하나 이렇게 됩니다. 요 리얼 지문도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57번에 있는 지문들 다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돼. 58번 물상대위. 물상대위도 잘 나오죠?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목적물이 멸실, 훼손, 다른 거 안 돼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세 가지예요. 그렇죠? 매매, 임대차, 공특법상 협의 수용 안 된다 그랬어요. 매매, 임대차, 협의 수용 이럴 때는 물상대위 안 됩니다. 멸실, 훼손, 강제 수용되었을 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보상금 따위가 지급이 되기 전에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보명령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민기적하고 있는 사이에 이 보상금을 누가 받아갔단 말이지. 받아갔단 말이야. 그 받아간 사람에게 쫓아가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남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을 둘로 나눠서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채권자가 받아가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채무자가 받아갔거나 제3취득자, 판례가 여기까지죠.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받아갔다면 이 채무자나 제3취득자에게는 물상대위는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수령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달라진다 그랬는데 1번을 봤더니 세 번째 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 소유자가 수령했어요. 저당물 소유자는 누굴까요? 채무자나 제3취득자겠지. 얘가 소유자죠. 다른 채권자가 아니라 얘네들이 받은 거야.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한테는 물상대위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1번 틀렸구나. 1번 딱 찍는 거죠. 그죠? 2번은 또 나왔어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다.
저당권이력이 미친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지요. 3번은 제가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목적물을 병이 샀다.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변제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근저당권은 아직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돈을 갚으려면 채권 최고액하고 채권액을 비교해야 돼요. 채권액이 상향하면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되고 하회한다면 채권액을 변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변제하려면 채권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얘한테 있죠. 얘는 을과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확정지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3취득자 입장에서는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확정시켜야 되니까 갑이 갖고 있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게 2번. 읽어볼게요. 3번. 근저당권 채무는 존속기한이 정함이 없더라도 설정자가 언제든지 해지함으로써 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더라. 이때 제3취득자도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해지를 하고 갑을 대신해서 확정 지은 다음에 그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면 그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근저당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거기 3번이에요. 4번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저당권은 기존에 남아있는 채권을 담보해야 되니까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그게 4번이죠. 따라서 일부가 대신 누가 갚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그 대신 갚은 사람에게 대신 이전될 수 없다. 이렇게 되지요. 그다음 5번. 자, 5번은 1번 답을 일단 골랐어야 돼요. 그리고 넘어갔어야 돼요. 근데도 못 넘어가고 읽다 보면 5번 같은 데서 한참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 그랬어요.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가 채무자 거, 일부가 물상보증인 거. 일단 동시배당 하더라도 안분배당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20배당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권 같은 거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 그거는 기억나셔야 되죠. 그러면 일부는 채무자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 동시에 배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동시에 배당할 때 공동저당권자는 안분배당을 하지 않고 여기서 먼저 배당받고 남는 걸 여기서 배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을 하고 부족한 것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추가로 배당하라. 이게 판례를 했습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 계산 구하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채무자 거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는 동시 배당을 하더라도 안분배당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틀린 것은 1번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59번은 1번. 계산 문제는 우리가 손을 안 대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고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58번 1번도 마찬가지고 59번 1번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우선해서 일부를 배당받았다. 배당받지요? 그런데 여기는 공동근저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공동근저당권자가 어느 하나의 목적물로부터 예를 들어서 공동근저당권자의 채권 최고액이 1억이다. 그럼 여기에서 5천을 먼저 받았다. 그럼 나머지 경매대가에서
최고액만큼 1억을 한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여기서 이미 5천을 배당받았으니 여기에서는 그 이미 우선 변제받은 5천을 받을 수는 없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일부로부터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일부를 배당받았다. 그 우선받은 금액은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다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는 없죠. 배당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해야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죠. 1번 틀렸죠. 2번은 피담보 채권합의 360조 암기 일단 해야 되죠.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5개로 우선 변제받는다 그랬죠. 자, 그 중에 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이라 하죠.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받는데 이 1년분이라는 제한은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 즉 제3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게 1년분이다라는 제한이에요. 더 나아가서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요걸 근거로 나 1년분만 변제하겠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 말하고 있죠. 2번 두 번째 줄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일 뿐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1년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3번은 중요하다 그랬죠. 365조 일괄경매권 건물이 없는 땅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질 것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지죠. 그렇죠?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 건물이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설정자가 또는 제3자가 축조했지만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었을 때 둘 중에 하나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권리라 그랬죠. 이때 일괄 경매했을 때 두 가지 효과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경매법원은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하라. 또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토지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나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랬죠. 4번 다시 물상대위. 아까 저당권자가 보상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게 제3자에게 이전이 됐어요. 저당권보다 더 빠른 채권자가 있어서. 그래서 저당권보다 더 빠른 채권자가 잽싸게 보상금 채권을 법원을 통해서 전부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전을 해가버렸어. 그럼 얘는 더 이상 물상대위 못하냐? 한다. 설령 보상금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되거나 보상금이 공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가 아직 받기 전, 얘한테 지급하기 전,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 애는 여전히 저당권자는 쫓아가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걸 뭐라 했죠? 추급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4번이죠. 그래서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설령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지급이 되기 전에는 여전히 쫓아가서 추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은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야.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어. 문제는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불법 말소된 경우 역시 회복 등기를 할 수 있어.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중간에 경매가 되면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럴 때는 회복 등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외예요. 예외. 원래는 회복 등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의 경우에는 불법 말소 후 회복 등기 전 경매가 됐을 때는 어차피 소멸할 운명이니까 회복 등기할 수 없다. 그게 5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1번
60번, 61번 근저당권. 근저당권이 나오면 이 그림 머릿속에 일단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채권이 증감 변동하고 부종성이 완화돼 있고. 두 번째, 채권 최고액. 우선 변제 한도를 말할 뿐 채무자의 변제 책임의 한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맨날 나오죠. 채무자는 다 갚아라.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책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기본이죠. 1번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하라. 옳은 지문이네. 2번 이자도 최고액에 포함되네. 제외되는 게 뭐였었죠? 최고액에 제외되는 거 근저당권 실행비용 이건 제외. 이자 포함 실행비용 제외. 구별하자. 이자는 포함되고 실행비용은 제외된다.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구별해. 3번 이것도 잘 나오죠 최근에? 피담보 채권이 예를 들어 결산기가 돌아서 확정이 됐다. 확정 후 발생하는 채권 이건 담보되지 않는다. 하지만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확정 이후에 붙는 이자나 지연배상 요거는 최고액에 포함된다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담보된다. 이렇게 딱 구별하자 그랬어. 그런데 3번에 확정 전 발생한 채권이라고 돼 있죠. 이거죠. 확정 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확정 후 발생한 이자라고 돼 있으니까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4번 채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 양도할 수 있죠. 하지만 근저당권 일부 양도되지는 않는다니까 뒤가 틀렸죠. 채권 일부 양도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 일부 양도는 안 된다. 뒷부분이 틀렸죠.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을 팔거나 일부 누가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그거 말하고 있지. 4번 뒷부분이 틀렸고요. 5번 확정된 채권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최고액을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건 안 된다. 채무자는 다 갚아라.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옳은 거 1번. 61번에 1번.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가장 기본이 뭐예요? 결산기 도래. 그죠? 또는 결산기 도래 전이라도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당사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럼 해지를 통해서 확정 짓는다. 아까 봤던 거 결산기 정함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확정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매 신청 2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 시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락대금 완납할 때. 그걸 딱 기억하시면 돼요. 1번 결산기 도래하면 확정된다. 2번 장래 발생하는 특정 채권. 이게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이에요. 그 2번이야. 틀렸어. 허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근저당권이야. 장래 발생하는 뭐 조건이 붙었든 안 붙었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다? 근저당권이에요. 2번 틀렸죠. 3번 제3취득자는 확정 후에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돈을 갚을 수 있다. 맞죠?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의 범위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그랬죠. 4번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신청 시 확정되죠. 확정된 후에 경매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4번 틀렸죠. 5번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지만 존속기한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도 딱 우리가 필요한 것만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거 언제 확정되는 거하고 최고액의 의미 그 두 가지는 꼭 여기를 통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죠? 이 정도예요. 난이도가. 이 정도 난이도 나오는 것들은 실수 없이 다 맞춰주실 수 있어요.
자, 계약법, 청약과 승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조문 좀 잘 먼저 기억하자 그랬죠. 지금 60여 번도 거의 조문이죠. 1번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528조 1항.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조문 그대로예요. 조문 그대로. 2번은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해야 할 청약자라고 돼 있어요. 승낙의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연착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청약자는 연착 통지해야 돼요? 연착한 승낙에 대해서 청약자가 원칙적으로 연착했다고 통지해야 돼요? 아니지. 사고에 의한 연착만. 무슨 연착? 사고에 의한 연착. 지금 여기서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사고에 의한 연착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의 연착은 연착 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5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어요. 승낙 기간이 5월 20일이야. 5월 10일 날 발송을 했어. 그럼 5월 10일 날 발송한 승낙은 20일까지는 청약자한테 도달했어야지. 근데 지나서 도달했어요. 이런 경우 19일 날 보내서 20일 날 도달한 거 이건 그냥 연착이고 이건 연착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고의 연착에서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착 통지나 지연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면 승낙은 연착, 통지하면 승낙은 연착 한 거라 그랬죠.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거니까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통지했다고 돼 있죠. 통지했으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번 틀렸죠. 이렇게. 구별하자 그랬어요. 헷갈려요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문장만 생각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딱 머릿속에 박아두자. 통지, 연착 통지나 지연 통지를 발송하면 연착한 거고 성립하지 않은 거다.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거고 계약은 성립한 거다. 연착 통지 했다고 돼 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고르면 돼요. 그리고 3번 보통의 연착이든 보세요. 19일 날 통지해서 21일 날 도달한 거 보통의 연착이죠. 사고에 의한 연착인데 통지한 거 연착이죠. 이 연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19일 날 보내서 21일 날 도달한 보통의 연착이 있고 사고에 의한 연착인데 청약자가 통지한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연착이죠. 이 연착한 거에 대해서는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게 3번. 4번 교차 청약. 5번 의사 실현. 교차 청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해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5번 의사 실현은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이렇게도 나왔었죠.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송부해야 하는데 이름을 썼다. 서점이 안 때 성립한다. X. 이름 쓴 때. 승낙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조문 그대로. 답은 2번. 자, 63번. 자, 이런 식으로 계약의 성립이 사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 승낙 기간이 언제냐? 언제까지예요? 2018년 9월 25일. 이게 승낙 기간이에요. 편지는 9월 13일 을에게 도달했어요. 을은 9월 17일 발송했어요. 17일 발송했습니다. 25일이 승낙기간이에요. 동그라미 1번. 갑은을이 발송한 편지를 19일 날 받았어요. 을이 17일 날 보내서 19일 날 갑에게 도달했어요. 그렇죠? 언제 계약이 성립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63번의 세 번째 줄에 편지라고 돼 있어요. 격지자예요. 격지자죠. 두 번째,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했죠. 그럼 계약 언제 성립해요? 17일. 발송한 때.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19일 날 계약이 성립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1번 틀렸네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19일 날 성립해서 틀린 게 아니고 17일 날 성립했습니다. 근데 몰라도 답을 고른단 말이지. 그죠? 좀 전에 다 19일 날 성립했다 그랬어요. 아니야. 발송시. 어쨌든 1번 틀렸죠. 2번은 의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의리 발송한 편지를 갑이 29일까지 받질 못했어요. 아까 뭐랬어요?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XX. 3번 갑이 의리 발송한 편지를 20일 받았어요. 20일 받았으니까 언제 성립해요? 17일 역시. 발송시 성립하죠. 4번 의리 발송한 편지가 26일 날 도달했어요. 근데 갑이 연착 통지를 했어. 17일 날 보냈는데 보통 17일 날 보냈으면 위에서 뭐 19일, 20일 이때쯤 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26일 날 도달했으니까 10일이나 걸렸으니까 아 이거 사고가 났나 보다. 그래서 갑이 통지했어. 통지했으니 계약은 성립하지. 아, 나 이게 답이네. 또 나왔네 이렇게. 아까 본 거 통지했으니까 의뢰 승낙은 연착한 거고 연착했으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5번 의리 18년 9월 17일 편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갑은 철회할 수 있다. 안 되죠. 적어도 갑은 25일까지는 철회할 수 없다. 이 청약의 구속력이죠. 기간 내에는 철회할 수 없단 말이죠. 틀렸지. 답은 얼마든지 4번 골라낼 수 있어요. 다만 기간 내에 도달했을 때 정확하게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하고요. 4번. 만약에 4번에서 갑이 연착 통지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면 계약은 성립한 거고 역시 언제 성립? 17일. 이거 고를 수 있어야 돼요. 4번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갑이 연착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9월 17일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것도 옳은 지문이 돼요.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고 격지자니까 17일 성립.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아시겠죠? 64번 동시 이행의 한명권 1. 매신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중도금은 보통 선이행 의무죠.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민기적 거리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가 도과했어. 그러면 선이행 의무였던 중도금도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중도금도 동시 이행의 한명권이 생겼으니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그죠? 중도금에 대해서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등기 이전하기로 한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는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에 대해서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1번 틀렸네.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이행을 한 후에 갑이 사기를 위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자, 계약을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겨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 다라 그랬죠. 다. 그러니까 2번 X. 매매대금 반환이 선행이 아니에요. 대금 반환과 등기 말소가 동시 이행 관계 이렇게 돼야 되죠. 답이 3번이죠. 잘 나온다 그랬죠. 별개의 약정으로 생긴 채무란 말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또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면
여전히 동시 이행 관계다. 잘 나온다 그랬죠, 3번? 잘 나와요. 옳은 지문이 아주 잘 나오죠. 계속 나와. 그 다음에 4번 외우자 그랬죠.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 소멸시에 걸린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가 되면 소멸시에 걸린다. 대표적인 게 매매대금 채권. 틀렸죠? 5번 항변권이 있다면 그걸 주장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번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아니다. 행사하지 않아도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된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죠. 나오는 지문들이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에요. 옳은 것 3번. 65번. 옳은 것을 골라라. 1.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매수인 즉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만 아니면 동생관계가 아니다. 우리 외운 거 나왔잖아요. 제가 5개 외우자 그랬잖아. 변제와 채권증서, 변제와 담보권 말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보증금 완화가 임차권 등기 명령엔 등기 말소, 그리고 이거 5개. 동생관계 아니다. 나온다니까 이렇게. 2번 나왔네. 별개의 약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생관계 아니다. 별개의 약정. 3번은 가압류나 저당권이 등기된 부동산을 팔았을 때 매도인은 이건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해줘야 되죠. 그거 동생관계야.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 의무가 대금 지급과 무슨 관계? 동생관계. 이 틀렸네 또. 뭐요 도대체 우리가 아는 거. 4번 공사도급 계약의 도급인이 자기 소유 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도록 했을 때 뭔 말인지 몰라 우리 이거 딱 한 번 했어요. 제가 이거 딱 한 번 설명드렸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넘어가. 생각 안 나. 분명히 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 괜찮아. 5번 봐. 갑이 먼저 제공을 했어. 제공하면서 청구했어. 을은 항변권 행사할 수 없어. 하지만 이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답이네. 그냥 5번에 답이 있네. 갑이 먼저 제공을 함으로써 지체에 빠지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중단이 된다면 갑이 과거에 한번 이행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을의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며칠 뒤에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하면 지체에 빠졌던 자라 하더라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거죠. 5번이 답이죠. 4번은 뭐라 그랬죠 제가? 갑이 땅 주인인데 을한테 공사를 맡겼는데 보통 건축업자가 자기가 뭐 기초공사 필요한 것들 물자 장비 같은 거 가져오고 건축자재 공급을 하다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 한 푼도. 그래서 을이 병한테서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갑이. 그럼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병의 이름으로 저당권만 좀 설정해줘. 오케이. 그래서 갑이 자기를 채무자로 해가지고 땅 주인이 건축업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빌려서 건물을 짓게 했어요. 공사가 완성이 됐어. 갑은 공사대금 줘야 되죠. 근데 공사대금 먼저 줬다가 얘가 이 공사대금 받아갖고 얘한테 갚아가지고 저당권을 말소시켜야 되는데 공사대금 주고 잠수 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사대금을 줄 테니 이거 말소해라 라고 동시 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 말한다. 그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토지주가. 그래서 공사도급계약의 건축주가 자기 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건축업자로 하여금 공사 필요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에 이 건축업자가 저당권을 말소시킬 의무와 건축주의 공사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 동생관계. 그래야 되죠. 먼저 줬다가 건축업자 잠수 타면 어떻게 해? 그죠? 그거 말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5번. 66번 위헌부담은 간단하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는데 주택이라 할까? 이 주택이 일본에 있어 그래가지고 태풍으로 다 무너져 내렸어요. 요번에도 무슨 뭐 또 이렇게 또 도와주자고 또 성금 모으고 그럴래나? 한 푼도 못 줘, 씨. 그죠? 예전에 동일본 대진 때는 뭐 좀 그래. 아이고야, 씨. 그 우리나라에서 모아서 줬는데도 일본엔 기사 하나도 안 났죠. 어? 우리나라에서 도와줬다는 것도 기사도 안 내고. 이상한 놈들이 하여튼. 이상한 놈들이야. 참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참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데 참 별로 슬프다는 느낌이 안 드니 참. 그죠? 아유, 나쁜 놈들 같더라고요. 태풍도 노했어. 그 아베 머리에 때려야 돼, 아베 머리에. 어쨌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 난 후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위험부담이라 했고요. 원칙적으로 불능이 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주택 인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 청구할 수 없다. 미리 받은 돈은 반환하라. 반면에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두 가지.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거나 을의 잘못, 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거나 그럴 때는 얘가 위험 부담한다. 대금 지급하라. 이때 갑이 별도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은 상환하라. 그런 것들이. 1번 나왔네. 채권자 수령 지체 중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 중 그러니까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을 상대로 대금 청구할 수 있다. 1번 옳은 지문. 2번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임의규정. 강행규정이야. 이렇게도 나오네 지문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부담 민법에 있는 것과는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X. 3번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요놈 잘못으로 이행불능. 요놈. 그쵸? 이럴 때 뭐 다 뭐 지문이 뭐야? 뭐 이행불능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어떤 자기나 부자기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자기나 부자기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치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뭔 소리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에 거 자기 부자기 몰라. 우리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이지? 그냥 채권자 귀책 사유란 채권자가 비난받을 상황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거 다 빼버려. 무슨 뜻이에요? 요놈의 고의과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채권자에 뭐가 있다고? 고의과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3번을 막 계속 읽어. 무슨 말이야? 뭐 자기 부자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막 계속 읽어. 채권자의 자기나 부자기가 채무자의 이행실현을 방해하고 그 자기나 부자기는 채권자가 피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피했거나 뭐 이런 거. 그럼 무슨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앞에 거. 얘가 뭔가를 하거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갑이 주택을 멀쩡하게 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얘가 뭔가를 하거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런 거예요.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안 했어야 되는데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난 받아야지. 그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상적인 지문이 나오면 이런 건 답 아니에요. 2번에 있잖아 이렇게. 3번 같은 거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4번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됐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대상 청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지.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원칙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렇죠? 둘 다 불능이래. 둘 다. 교환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은 A주택을 을은 B주택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둘 다 태풍으로 멸실됐어. 그럼 대상 청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급부가 모두 불능이다 이렇게 나오면 대금 같은 건 불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둘 다 불능이란 건 교환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갑은 A주택을 을은 B주택을. 근데 A주택, B주택 둘 다 태풍으로 멸실. 그럼 그걸로 끝 그냥 끝. 대상 청구 같은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십니다. 5번 요 채권자 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죠. 그렇죠? 채무자의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뭐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체 빠뜨리려면 뭔가 제공이 있었어야지. 갑이 을에게 주택을 넘겨주기로 한 날 주택 이전 관련 서류를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받질 못해. 그래야 지체잖아요. 결국 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는 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려면 얘를 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채무자는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었어야 되죠.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갑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지체가 있고 그 을의 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는 불능이 있을 때 을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두 가지죠. 을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거하고 을 지체 중 이렇게 돼요. 근데 을이 지체가 되려면 갑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5번은 봐주시면 돼요. 3번이나 5번 같은 것들은 자주 만나던 지문은 아니죠. 그렇죠? 3번, 4번, 5번 같은 것들은 자주 만나던 지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면 3, 4, 5번처럼 자주 만나지 않았던 지문에서 답을 고를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아는 것에서 고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아는 것에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쉬운 문제이긴 해도 잘 못 보던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3, 4, 5번 지문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1, 2번에서 답이 안 골라지면 이거 같은 건 골라지니까 감사한데 안 골라지면 어쩔 수 없어. 찍어야 돼.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3번, 5번 이런 의미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67번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